안녕하세요. 청소년 발달 심리학 강의를 진행할 장근영입니다. 청소년 발달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기 우리가 다 겪어본 시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10년 전, 20년 전에 내가 청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소년들을 보면 도대체 쟤네들은 왜 저럴까?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할까? 왜 나랑 이렇게 말이 안 통할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내 말을 잘 듣던 아이였는데,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괴물처럼 변했을까? 막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부모님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청소년기에 이제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고민들, 우리 아이가 저 나이 때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라는 놀라운, 좀 어떤 경우에는 무섭고 어떤 경우에는 좀 경이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시기도 청소년기거든요. 청소년기는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진짜 어른의 시기로 진입해가는 전이의 과정에 있는 시기이자 동시에 많은 게 변화하면서 부모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모두 불안에 빠져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청소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발달 심리학적인 원리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청소년기의 주요 주제들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이 강의에서는요, 우선 발달 심리학의 기초적인 내용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발달 심리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청소년기가 이 발달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어떤 시기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청소년기 인지적인 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걸 발달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의 또래 관계 문제들을 다루어 볼 것입니다. 모두 다 이 청소년들을 자주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늘 경험하신 것이고, 어쩌면 저보다도 더 잘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발달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이걸 살펴볼 때 조금씩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시도들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다른 해결책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발달 심리학의 기초적인 내용, 그러니까 발달 심리학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부터 살펴볼 건데요. 사실 발달 심리학이 처음 시작된 계기가 조금 과학적이면서도 동시에 비과학적인 면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한 이후에 이 진화론이라는 개념이 서구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그게 이전 사람들은 인간하고 동물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윈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동시에 우리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연 환경에서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환경에 맞는 존재들은 계속 자손을 낳고 번성을 한 것이고, 환경에 맞지 않는 존재들은 도태된 그런 단순한 과정이 반복되고 축적되다 보니까 이렇게 인간같이 아주 복잡하고 어떤 면에서 보자면 상당히 수준이 높은 존재들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한 것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전에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크게 뒤집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게 좀 지나치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체의 발생 과정, 한마디로 말하면 한 동물이나 한 인간의 성장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개체의 발생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계통의 발생 과정이 있습니다. 계통의 발생 과정은 예를 들면 인류라는 존재가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만 년에 걸쳐서 그 원시인에서부터 지금 현생 인류까지 진화해온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 과정이 서로 중복된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개체 발생은 계통 발생을 반복한다라는 명제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해켈이라고 하는 발생 과정을 연구한 학자가 여러 종의
생명체가 태아, 그것도 아주 수정체 단계에서부터 조금씩 이 뭐 어떤 개체는 알 속에서 이제 성장하는 과정까지 전부 조사를 하고 인간의 태아까지도 뭐 어떤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슬라이드의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은 모습이 보인 겁니다. 도마뱀하고 지금 보시는 그림은 맨 왼쪽에 있는 개체는 도마뱀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거북이고, 그 다음엔 돼지, 그리고 맨 오른쪽이 사람입니다. 이 개체들이 수정체에서부터 이제 태아, 알에서 깨어나기 직전, 혹은 엄마 뱃속에서 이제 나오기 직전, 출생하기 직전의 단계까지 성장하는 과정을 이제 그 외모를 사진을 찍어서 그걸 그림으로 옮겨봤더니 이렇게 보였다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마뱀이든 인간이든 발생의 초기 단계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다 꼬리가 있고요. 다 아가미 비슷한 것들을 그 귀 근처에 달고 있고, 그리고 팔다리가 없다는 점에서도 다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게 중간 단계에 이를 때까지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도마뱀도 거북이도 돼지도 사람도 다 꼬리가 달려 있어요. 근데 사람의 경우에는 출생 단계에서는 이 꼬리가 사라지죠. 그리고 도마뱀의 경우에는 그 귀 옆에 있었던 아가미 비슷한 기관이 이제 허파 비슷한 기관으로 바뀌는 모습이 관찰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보자면 결국 도마뱀이 진화해온 과정, 보통 진화론에 따르면은 모든 생명체는 물속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육상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럼 물속에서 지낼 때는 다들 아가미가 있었을 것이고, 그게 어느 시점에서 허파로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라든지, 눈이 없다가 어느 순간부터 눈이 생겨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도마뱀이 태아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도마뱀이라는 계통, 도마뱀이라는 종이 진화하는 과정이 다 재현이 된다라고 착각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양상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제 이런 논리를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 어떤 얘기가 되느냐? 인간의 태아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과정, 인간 그 태아로 만들어지는 과정, 성장하는 과정은 결국은 인류가 인간이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그게 뭐 어류에서 진화해서 뭐 양서류, 파충류, 뭐 포유류 이런 식으로 진화해온 과정을 전부 재현하는 게 태아가 성장할 때까지의 과정이고, 그 다음은 무엇이냐?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갓난 아기서부터 성장하는 과정은 그러면 뭘 재현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원시인이 현생 인류까지 진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부터 사람들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진화론이 나오기 전에는요, 서양 사람들은 갓난아기나 어른이나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봤어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그저 어린아이는 작은 어른이다.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고 어른하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다 같은데 단지 능력이 작고 키가 작고 몸이 작을 뿐이지 다른 질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진화 재현설의 관점에서 보자면 어린아이는 원시인인 거예요. 지금 인간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원시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원시인일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질적으로 완전히 다를 것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살펴보면 그게 옛날에 원시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통해서 원시인의 이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결과 자연스럽게 어른하고 아이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착각이었어요. 진화 재현설이 어느 정도는 그럴듯한 면이 있지만 이후 학자들이 뭐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해 본 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태아의 성장 발생 과정하고 뭐 파충류나 포유류의 발생 과정은 그 내부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는 좀 다른, 그러니까 진화가 재현되는 과정은 아니다라는 게 밝혀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 착각 때문에 아이는 어른하고 완전히 다른 존재니까 아이를 특별히 연구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은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생각을 하게 된 결과 G 스탠리 홀 같은 사람이 이제 아동을 연구를 해보자. 아동한텐 어른은 당연하게 여기는 어떤 사실들에 대한 질문들을 해보니까 애들이 완전히 이상한 얘기들을 하더라. 예를 들어서 하늘이 왜 파라니? 라고 물어보니까 뭐 어른이라면, 그것도 과학 교육을 받은 어른이라면 뭐 빛의 파장 이야기도 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아이들은 내가 파란색 색연필을 써봤어요. 그랬더니 하늘이 파래지더라고요. 뭐 이딴 소리를 한다는 거죠. 바람이 왜 부니? 그러면 구름이 숨을 쉬어서 그래요. 뭐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지 스탠리 홀이 보기에는 이거 진짜 원시인의 사고하고 같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기 딱 좋은 거죠. 그래서 아동은 완전히 다른 존재이고, 그러면 아동을 많이 연구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아동 연구 운동을 시작을 한 것이고, 그리고 아동 연구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 아동과 성인 사이에 애매한 존재인 청소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청소년들은 어떤 존재인가? 아동은 원시인이고 어른은 현대인이라면, 그러면 청소년은 마치 현대 도시에 던져진 원시인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 이제 막 현대 사회의 문물을 습득을 해야 되는, 근데 기본적인 본능은, 원시적인 본능이 남아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생각이 저 영화 타잔을 보시면요. 타잔에서 원래 타잔이 정글에서 그 유인원들하고 같이 성장을 한 존재잖아요. 소설에서는. 그러다가 구출이 돼서 런던의 도시로 옵니다. 그때 타잔이 막 진짜 이상한 짓들을 해요. 지하철을 무서워하고, 지하철이 막 새로 된 거대한 물건이 오니까 도망치기도 하고, 뭐 가로등 위로 기어 올라가서는 멀리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막 살펴본다고 올라가기도 하고, 동물원에 가서 그 동물원 우리에 갇혀 있는 다른 동물들을 보고 막 꺼내겠다고 난리를 치기도 하고, 그런 행동들을 벌이는 게 정확히 청소년들의 행동하고 비슷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 스탠리 홀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래서 청소년들은 질풍노도일 수밖에 없다. 얘네들이 본성은 원시인인데 현대사회에 적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얼마나 힘들겠냐. 부글부글 끓는 원시인의 본성을 어떻게든 순화를 시켜야 되고, 이게 잘 안 될 때는 막 폭발을 하고 난리를 칠 거 아니냐. 그래서 청소년들은 반항도 하고 자연스럽게 또 여러 가지 일탈 행동들을 하는 건데, 그게 걔네들이 심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적응을 아직 못해서 그렇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청소년들은 그런 존재구나. 질풍노도의 시기이고, 그래서 청소년기는 아동기와는 전혀 다른 단계구나. 얘네들을 다른 이름을 붙여줘야겠다. 그래서 요즘은 청소년들을 유스라고 많이 합니다. 근데 스탠리 홀이 처음 제시한 단어가 adolescence예요. youth and adolescence라고 보통 많이들 하거나, 혹은 childhood or adolescence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 adolescence라는 단어를 스탠리 홀이 처음 청소년에게 붙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진화론에서 시작한 아동 연구 운동이 청소년기에 대한 발견을 하게 된 그런 계통이 하나가 있다면, 또 다른 발달 심리학적인 계보가 뭐가 있냐면 바로 보통교육입니다. 보통 우리가 국민학교, 예전에 국민학교라고 불렀던 그 교육체계가 처음에 독일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을 보고 프랑스에서도 우리도 저걸 해야겠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국민학교라는 걸 만들었느냐 하면, 그 이전까지만 해도 유럽의 그 국가라는 그 체계가 이렇게 단단한 체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 조선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도
삼국으로 나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삼국 이전에 더 많은 부족들로 나뉘어 있었죠. 근데 유럽의 경우에는 그게 근대에까지도 계속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됐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여러 영지들의 느슨한 연합체였죠. 그래서 같은 독일, 같은 프랑스라고 해도 프랑스 지역에 따라서 쓰는 말도 다르고 도량, 그러니까 무게를 다루는 단위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로 그 같은 프랑스 사람끼리도 서로 상식도 다르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같은 프랑스인이다라는 국가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국가 정체성이 있어야지 우리가 프랑스를 위해서 뭘 헌신을 해야겠다, 전쟁에도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공동의 국가 정체성을 부여를 하려면 일단 상식을 통일을 해야 된다. 모두가 같은 말이 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다 같이 똑같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모든 프랑스 국민, 모든 독일 국민에게는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야 된다.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똑같은 시기에 모두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의무 교육 그리고 보통 교육, 모든 국민이라면 당연히 반드시 받아야 되는 어떤 기초적인 교육 내용을 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걸 국가의 책임으로 정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국가가 이득을 보니까. 이 교육의 수혜자는 개인이 아닙니다. 국가죠. 그래서 상식과 가치와 태도를 공유하는 국민이라는 걸 양성하기 위해, 국민이란 각 영지의 주민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두 우리는 프랑스 국민이야, 우리는 독일 국민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걸 위해서 보통교육을 실시를 했고, 근데 보통교육을 하려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그러면 몇 살부터 교육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1학년에는 뭘 가르쳐야 돼? 2학년 때는 뭘 가르쳐야 되지? 가르칠 수 있는 게 있고 가르칠 수 없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 아동 연구 운동에서부터 깨닫게 된 거지만, 아이들이 그 어른이 상식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는 거를 쉽게 받아들이질 못한단 말이에요. 어느 나이 때에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느 나이가 그 이전에는 못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연구를 해야겠다. 그래서 몇 살부터 교육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때 예를 들면 8살이라고 치면 8살 평균적인 8살 아이가 배울 수 있는 거하고 배울 수 없는 게 뭔지 이런 걸 좀 알아야겠다. 그래서 8살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 9살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 10살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좀 분류를 해보라. 그래야지 그거에 근거해서 보통 교육을 1학년 교재하고 2학년 교재, 3학년 교재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냐라는 걸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 보통 교육을 위해서 아동이 뭘 배울 수 있는지를 좀 연구를 해봐라 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내놨고, 그걸 알프레드 비네라는 사람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과제를 제가 수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서 비네가 처음으로 그 교육 가능한 내용들을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죠. 이걸 위해서 비네가 만든 게 일단 아이들이 뭘 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그 검사 도구를 먼저 만들어야 됐던 거예요. 그 검사 도구는 원래는 이제 프랑스의 상식에 근거한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항들이 그 검사 도구에 있다고 해요. 아이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옆집에 낯선 손님들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의사가, 그 다음엔 변호사가, 가장 최근에는 신부님이 다녀가셨다.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애가 머리가 좋은 거고, 대답을 할 수 없으면 좀 뭐 그 나이 또래에 비하면 좀 떨어지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질문에 대답이 뭔지 아시죠? 예, 누군가가 옆집에 누군가가 죽는 거죠.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식들을 이해를 그러니까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근거한 다른 정보들을 배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원래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비내 검사가 나중에 점차 표준화되고 좀 더 과학적인 근거들을 찾아가면서 이런 문화적인 요소들은 많이 없애고 좀 더 좀 근원적인 인지적인 요소라든지 수리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더 그 추상화시킨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동그라미나 세모나 사각형 같은 이런 도형들을 중심으로 문화적인 요소를 최소로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이 지능검사라는 게 어떤 서구 문화의 배경 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후 지능검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서구 문화를 아는 애들은 이걸 쉽게 풀고 이걸 잘 모르는 애들은 머리가 좋아도 이걸 잘 못 푼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그 두 가지 요소,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원시인이구나. 원시인이니까 좀 다른 존재구나. 다른 존재니까 우리가 따로 연구를 해야겠구나. 우리가 모르는 존재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청소년이라는 시기가 또 있겠구나. 당연히 그 원시인에서부터 현대인으로 그 성장해 가는 과정, 중간 단계에 그 시기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고, 또 하나는 그걸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알프레드 비네가 처음 시작한 지능검사. 이게 지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고 평가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그 방법론이 만들어진 거죠. 이 방법론이 이후에 도덕성 발달이라든지 다른 요소, 그 인간성의 요소들을 측정하는 데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발달 심리학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존재냐.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라는 그 성장의 과정, 그거를 처음으로 제대로 과학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던 계기가 발달 심리학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가장 집중을 하는 게 발달 심리학이다. 그래서 아이가 그냥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게 아니고 아주 힘든 과정,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어른이 되는 것이고, 그 중간에 어떤 조건이 바뀌면 전혀 다른 어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발달 심리학에서는 성장 환경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장 환경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동의 성장 환경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동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아주 건강한 성인, 합리적인 성인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이상한 성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아동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성장 환경이라는 건 결국은 아동을 둘러싼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면 저절로 우리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리 브롬펜브레너라는 사람이 생태학적인 발달 이론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의 얘기가 미시체계, 아이를 직접 둘러싼 체계가 있고 그 아이를 둘러싼 어른들, 사람들을 둘러싼 체계가 또 있고 그 어른들도 또 영향을 받으니까 그 어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시 체계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결국 사회를 좀 더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교육이나 빈곤이나 신규 질병, 기아, 의료, 영양, 운동, 약물 중독, 뭐 학대, 다문화 환경 같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발달 심리학자들이 체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19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또한 코로나19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그 이전의 환경하고는 전혀 다르게 성장할 것이다. 코로나19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그 이후의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성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겁니다. 바로 이런 주제도 발달 심리학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인간 행동의 근원적인 동기와 방향을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거죠. 우리가 진화론의 관점에서 보자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생존하고 후손을 남기는 겁니다. 우리가 생존을 할 수 있게 하고 후손을 남길 수 있게 해주는 요소들은 이후에도 계속 남아요. 후손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생존하는데 도움이 안 되거나 후손을 남기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요소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생 인류가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그게 인간성이고 그 인간성은 인류가 진화하는데 다 어느 시점엔 도움을 줬던 요소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보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발달 심리학이 이 청소년이든 아동이든 성인이든 을 보다 보면은 근원적인 욕구라는 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내가 지금 놀고 싶어요 라는 말 속에는 그 논다는 게 그럼 뭐냐, 놀이 욕구라는 게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게 인류가 생존하고 번성하는데 뭔가 기여를 했겠구나 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근원적인 욕구의 이해를 통해서 현재 인간 행동의 원인을 살펴보고 또 대안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보통 보상이나 처벌의 효과라든지 규제나 자율의 뭐 의미라든지 격리하고 교화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을 하는 걸 발달 심리학에서 조금 다르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 심리학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 다음 시간에는 청소년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기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보통 청소년을 왜 청소년이라고 나누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청소년기의 시작에 대해서도 이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청소년기는 보통 사춘기 이후부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13, 18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3세부터 사춘기가 13세에 보통 사춘기가 시작된다기보단 완료가 되죠. 그럼 사춘기가 완료가 되는 시점부터는 이 아이를 아동이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성인이라고 부르기에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 애매한 시기, 아동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직 성인도 아닌 그런 애매한 시기를 청소년이라고, G. 스탠리얼이 어덜레센스라고 이름을 붙인 그 중간의 전이 과정의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왜 사춘기가 청소년기의 시작이냐? 신체적으로는 사춘기 때 우리가 성인하고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몸이 됩니다. 2차 성장 폭발이 시작되고 2차 성징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아닌 거죠. 몸이 아이가 아닌데, 아동이 아닌데 그 아이를 아동이라고 분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우리가 성인의 역할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조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그럼 성인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노래 중에 나는 아이가 아닌데,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아닌데 아직 또 성인 여성은 또 아니에요 라고 하는 노래 제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기를 청소년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청소년기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춘기의 신체적인 급변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사춘기라는 그 2차 성징이라고 하는, 그리고 2차 성징은 동시에 성장 폭발로도 하고 같이 옵니다. 우리가 보통 태어나서 어른이 될 때까지 크게 두 번의 성장 폭발을 겪습니다. 첫 번째 성장 폭발은 갓 태어난 직후부터 한 4살까지 계속되는데요. 이 시기에 정말 빨리 자라죠. 매년 키가 큽니다. 매년 매달, 개월 단위로 몸무게가 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애한테 비싼 옷이나 비싼 신발을 사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몇 달 뒤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빨리 자라다가, 그래서 막 빠를 때는 1년에 한 20cm씩 자랍니다. 그러다가 그 성장 속도가 확 느려져서 연간 한 8cm씩 크는 시기가 옵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성장이죠. 그러다가 사춘기 직전에 성장 속도가 약간 늦어졌다가 확 올라갑니다. 다시. 근데 요 2차 성장 폭발 시기죠. 이 두 번째 성장 폭발을 외국에서는 퓨버탈 그로스 스퍼트, 그러니까 사춘기 성장 폭발이라고도 불러요. 사춘기가 곧 성장 폭발이고 2차 성징이니까 모두 같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 2차 성징과 같이 일어나는 2차 성장 폭발의 경우에는 질적으로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1차 성장 폭발 때는 그냥 양적인 성장이에요. 몸무게가 늘고 키가 커지고 계속 커지는 거예요. 양적으로. 근데 2차 성장 폭발은 기능이 바뀝니다. 이제 그 생식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자아이는 생리를 시작을 하고 남자아이의 경우에 몽정도 하고 변성기가 옵니다. 몸의 구조가 바뀌고 기능이 바뀌어요. 질적인 변화죠. 그 질적인 변화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들을 부수적으로 끌고 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외모의 급격한 변화예요. 사춘기 이전엔 정말 우리는 아동기 때는 다 귀여웠습니다. 우리 생애에서 가장 귀여웠던 시기는 아동이에요. 그렇죠? 그때 누구나, 그러니까 우리 생애에서 가장 눈이 컸던 시기, 얼굴에서 눈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우리 갓난아기 때예요. 이마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 갓난아기 때,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머리가 빠지면 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보통 동안이라고 하는 게 코가 작고 입이 작고 눈은 크고 눈 윗부분의 비율이 큰 얼굴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귀도 크고. 그런 동안의 얼굴은 모두에게 귀여움을 받습니다. 귀여움을 받아야지 아이들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안이라는 것도 역시 진화론적으로 우리의 생존에 큰 기여를 했던 요소입니다. 근데 그렇게 귀엽던 얼굴이 사춘기의 성장 폭발 과정에서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에게는 그 변화가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아이의 사진은 해리포터라는 그 유명한 영화의 그 헤르미온느라는 캐릭터로 출연을 했던 엠마 왓슨이라는 여자 배우의 아동기, 해리포터 첫 번째 영화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가 영화를 찍으면서 사춘기가 왔죠. 사춘기가 지나고 나서는 얼굴이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나서 뭔가 이제 보통 어른의 얼굴이 조금씩 나오는데 그 완전한 어른의 얼굴도 아니고 아동의 얼굴과 어른의 얼굴이 뒤섞인 그런 얼굴이죠. 애매한 얼굴인데 이 엠마 왓슨이라는 배우의 경우에는 상당히 운이 좋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뭔가 괜찮은 마음에 드는 얼굴로 변하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 그 영화의 남자 주인공이죠. 이 친구가 사춘기 이전에는 이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춘기가 지나고 났더니 이런 얼굴이 됐어요. 그래도 해리포터의 경우에는 이 친구는 10년간 해리포터라는 캐릭터를 소화를 했고, 그리고 지금도 영화 배우로서 계속 잘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물론 어릴 적의 귀여움은 전혀 남아있지 않지만, 근데 식스센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아주 훌륭한 연기를 펼쳐서 아카데미상 후보까지 올랐던 할리 조엘 오스먼트라는 배우가 있어요. 근데 이 배우가 사춘기가 지났더니 이런 얼굴이 됐습니다.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 이전에 귀엽던 모습을 전혀 확인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뀌었죠. 이렇게 되면 배우로서의 커리어에도 영향이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잘 하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어디에서 찾느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겁니다. 뭐 나이는 몇 살이고 어디에서 일하고 있고 뭐 남자고 여자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할 텐데 그 대답에 가장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냐면 나라는 존재는 결국 매일 아침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을 때 거울 속에서 만나는 얼굴이야 라고. 그러니까 내 바디 이미지, 신체상이라고 얘기하죠. 바디 이미지가 곧 나예요. 근데 이 바디 이미지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시기가 사춘기인 겁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는 애들이 다 약간 정신이 나가요. 내가 계속 바뀌거든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이전의 얼굴이 조금씩 사라지고 새로운 얼굴이 되고 있는데 그 얼굴이 내 마음에 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전에 다 왕자님, 공주님 취급을 받았는데 주변에서 어느 순간부터 어른들이 나를 그렇게 귀엽다고 해주던 어른들이 나를 그런 눈으로 안 보고 이상하게 쟤 어쩌다 저렇게 됐나, 아유 너 밥 좀 그만 먹어라 뭐 이딴 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내가 왕자님 공주님이었다가 무술이 마당새로 격하되는, 전락하는 그런 경험, 이런 끔찍한 경험들을 이 시기엔 다 하는 겁니다. 아주 운이 좋은 그런 몇몇을 제외하고는
그 운이 좋은 아이들조차도 자기 얼굴에 이렇게 완전히 자기 얼굴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게 놀라움이고 두려움이죠. 지금 이렇게 변하면 나중에 나가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얼굴하고 이 얼굴이 완전히 다른데, 그러면 이렇게 얼굴이 달라지면 결국 나는 달라진 거잖아요. 외모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이 시기에 아이들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또 다른 요소가 뭐냐면 사회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청소년기는 사춘기 때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 모든 사회에서 청소년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농경사회 시절에는 사춘기가 지났다? 그러면 그냥 더 이상 걔를 애로 안 치고 어른으로 쳐요. 그래서 어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막 부여를 합니다. 농사일도 해야 되고, 소도 키워야 되고, 뭔가 집안일을 어른이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당연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기가 끝나자마자 성인기가 오면 청소년기가 없겠죠. 근데 농경사회에선 그랬는데 산업사회에서는 성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조건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것도 늘고, 뭐 자격을 또 따야 되고, 그리고 뭔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산업사회 초창기에만 해도 아이들을 그냥 공장 기계 속에 집어넣고 그 기계 속에서 어른이 못 들어가는 아주 좁은 데 아이들을 집어넣고 일하게 하고 아동 노동이 엄청나게 심각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 아이한테는 일을 시키면 안 된다. 아이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생각들이 커지면서, 그럼 아이의 시기, 보호받아야 되는 시기가 언제까지냐? 그걸 성인기 이전까지로 정했고,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기가 저절로 만들어진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조건이 늘어나니까 점점 청소년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것도 1980년대까지만 해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직장에 들어갔으면, 그것도 어느 정도의 정규직이라면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성인이거든요. 그리고 직장을 가졌으면 이제 결혼도 해요. 그래서 20살 이전에 결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게 아주 이상한 경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 보자면 그 시기에 80년대 이전의 청소년기는 사춘기가 시작된 뭐 한 14세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한 18세까지. 그러니까 청소년기다라고 보는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뭐 여러 가지 온갖 비정규직을 다 겪은 다음에 간신히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는 시기가 보통 30세가 넘거든요. 그러면 성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시기부터가 성인기라면, 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자면 30세까지도 청소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업사회부터 청소년기가 아주 다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오면서는 더더욱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인기의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청소년기가 아주 짧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아이들 중에 그 청소년 시기에 이미 유튜브나 다양한 경로로 자기 수입을, 직장을 일종의 직업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수입을 얻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나이가 30이 넘어서도 아직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청소년기가, 어떤 아이의 청소년기는 18살에 끝나고요. 어떤 사람의 청소년기는 34살이 돼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정체성이 문제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춘기의 그 성장 폭발, 그 신체상의 변화가 일단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럼 그 대답을
격렬하게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해보신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 작년에 내가 올해 나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내년에 나도 올해 나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가장 내 존재의 기반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들한테는 그게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뭔가 계속 유지되는 어떤 기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가 통시적인 연속성이에요.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계속 유지되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게 나예요. 보통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수단이 뭡니까? 지문이죠. 지문을 그 사람을 정체를 확인하는데 쓸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사람의 지문은 계속 그 사람이 어린아이일 때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나이 들어서 노인이 될 때까지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제 통시적인 연속성입니다. 이 지문과 비슷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개성이죠. 쟤는 10년 전에도 저런 식으로 말하고 저런 식으로 행동을 했고 아마 앞으로 10년 후에도 똑같이 행동할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 그게 개성이고요. 그 사람의 취향이나 선호 같은 것도 정체성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커피는 절대로 못 마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술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술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음식이나 어떤 옷이나 어떤 음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취향 같은 게 그 사람을 정의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외에도 신념, 가치관, 태도, 사실 이게 평생 유지가 되는 건 이 중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문을 제외하고는 성격조차도 계속 유지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사람이 변했어? 제가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달라졌네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어떤 요소가 변한 거죠.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통시적 연속성이라면 동시적인 고유성. 지금 당장 내 주변에 존재하는 수많은 아이들 중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나를 정의할 수, 나의 독특함, 유니크함을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게 동시적인 고유성이에요. 내 주변에 타인하고 구별되는 거. 차별하기 위한 거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슬라이드의 화면 중에 보시면 여기 옷이 있어요. 이게 한때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불리웠던 특정한 아웃도어 브랜드의 옷들입니다. 패딩이죠. 이제 겨울에 보통 어떤 패딩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등급이 어느 등급이냐를 중학교나 고등학교 아이들이 스스로 등급을 정해놨던 적이 있어요. 그때 보시면 똑같은 브랜드의 패딩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가격에 따라서 찌질이 등급이 입는 패딩하고 신급, 장군급이 입는 패딩이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동시적인 고유성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브랜드의 패딩을 입었다라는 것만 해도 집단 정체성을 제공을 해줘요. 내가 이 그룹엔 들어갔다. 그런데 그 그룹에서 어느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냐. 이게 이제 아주 싸구려를 입었느냐. 그러니까 싸구려도 아닙니다. 사실 이게 그 당시만 해도 몇십만 원짜리였고, 좀 더 등급이 높은 그런 장군급이나 신급에 해당되는 그런 패딩은 막 100만 원이 넘었죠. 그러니까 등골 브레이커라고 불렸고 부모님들의 등골을 부러뜨린다고 해서. 그런데 이런 어떤 옷, 어느 등급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내 고유성이 또 정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정체성의 요소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개성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디스 리치 해리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양반이 이 책에서 처음 던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쌍둥이들이 있다. 그 쌍둥이들은 외모가 완전히 일란선 쌍둥이들의 경우에는 외모가 똑같다.
취향도 거의 같고 성격도 비슷하다. 유전자가 동일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쌍둥이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가 그 자기 쌍둥이 형제 자매하고 같은 존재다. 정체성을 공유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쟤네 둘만큼 똑같은 존재가 없는데 당사자의 입장에서 우린 누구보다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건 이렇게 실제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요소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가장 극단적인 예로 일란성 쌍둥이보다 더 심한 이제 샴 쌍둥이라고 보통 부르죠. 몸이 붙어서 태어난 쌍둥이들을 예로 듭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더 극단적이잖아요. 이제 다른 곳에서 살 수가 없어요. 둘이 늘 같이 다녀야 돼요. 그리고 외부에서는 둘을 같은 사람으로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이 붙은 일란성 쌍둥이들조차도 다 나와 몸이 붙어 있는 저 형제 자매하고는 다른 존재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정체성이에요. 고유성은 꼭 필요합니다. 연속성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럼 이런 연속성과 고유성을 갖춘 어떤 정체성의 요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을 하느냐. 근데 의외로 이게 단순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래요. 우리는 일단 남들과 구별될 수 있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먼저 찾아요. 그게 집단 정체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청소년기에 뭐 이런 예를 들자면 이상하지만 청소년 비행들을 보시면요. 정말 신기해요. 애들이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데 술을 마셔요. 그리고 담배도 정말 몸에 안 좋잖아요. 그걸 수많은 경로로 담배가 몸에 안 좋은 이유를 여러 가지를 다 얘기를 해줘도 애들이 담배를 피웁니다. 담배가 정말 맛있느냐? 담배 처음 피웠을 때 흡연하시는 분들은 처음 담배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저도 한번 담배를 지금 담배 전혀 안 피우지만 처음에 담배를 피웠을 때 경험만은 뚜렷하게 기억이 나요. 이걸 왜 피우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 연기를 들이마시면 기침만 나오고 하늘 노래지고 뭔가 숨이 안 쉬어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맛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담배를 피웁니다. 왜? 왜냐하면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의 그룹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아이들하고 내가 다른 존재다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담배를 피움으로써. 너희들은 이거 못하지? 라는 걸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집단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이 또 많잖아요. 그러면 그 담배 피우는 아이들 중에서 또 달라지기 위해서 그 안에서 또 세부적인 그룹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계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를 나누다 보면 내 주변에 나랑 같은 그룹과 같은 계층에 존재하는 애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개인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원래 개인 정체성은 어떻게 보자면 세분화된 그룹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청소년기에만 해당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누가 너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저는 남자고 나이는 몇 살이고 뭐 연대 심리학과를 나왔고 뭐 어디 청소년 정책연구원이라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진짜 저인 건 없어요. 전부 제가 대답한 것들은 전부 제가 어떤 그룹에 집단에 속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개인 정체성이 아주 뚜렷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언제나 집단 정체성에 의존을 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집단 정체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차별을 해야 돼요. 내가 속한 집단하고 내가 속하지 않은 집단이 어떻게 다른지를 계속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차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배타성이나 차별 이런 게 엄청나게 강화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만큼 차별의식이 뚜렷한 시기가 없어요. 이때는 온갖 이유로 차별을 해요. 너는 나랑 달라.
너는 우리 그룹이랑 달라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많이들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중학생들한테 야, 너 초등학생들하고 얘기 잘 되니? 그러면 무슨 소리냐. 내 초딩들하고 말이 안 통한다. 초딩들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뭐 이딴 소리를 하죠. 고등학생들한테 야, 너 작년까지만 해도 중학생 아니었느냐. 아, 무슨 소리냐. 세대 차이가 지금 몇 년인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학교 입학한 신입생, 대학 신입생들은 고등학생들하고 자기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생각해요. 생물학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고 사회적으로도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냐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국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여튼 극동아시아의 한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완전 다르잖아요. 우리를 중국인으로 누군가가 오해를 하면 막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외국 이제 싱가포르 공항이나 저 홍콩 공항 같은 데 경유하러 들렀다가 외국인들이 저한테 중국말로 자꾸 질문을 하면 기분이 나빠요. 네, 왜 어디가 중국 사람처럼 보여서 그러냐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게 바로 집단 정체성이에요. 차별하고자 하는 의식들. 그러면 이 질문을 해볼 수도 있어요. 청소년들한테 이상하게 청소년들은 기성세대가 하지 말라는 걸 하잖아요. 기성세대가 모르거나 불온시하거나 두려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청소년 문화의 요소가 되거든요. 그럼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기성세대의 그룹하고 자기들 그룹을 차별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되고 싶지 않은 그룹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내가 되고 싶지 않은 그룹이 뭐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그룹이 싫어하는 거, 모르거나 잘 싫어하는 거.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막으려고 드는 거. 그런 것들을 하면 확실하게 그 그룹이랑 차별화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 사실 예전에 청소년 문화가 이제 락 음악이었거든요. 헤비 메탈. 그런 경우에 기성세대가 엘비스 프레슬리가 방송에 나와서 막 골반을 흔들면서 좀 음란한, 기성세대 눈에는 음란한 춤을 춘다는 이유로 기성세대가 그걸 금지하려고 드니까 아, 이거야말로 우리 것이다 라고 청소년들이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만화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만화들도 어른들이 못 보게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보게 됐잖아요.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하는 자녀들한테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 좋은 행동들은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에 따라서 다 다른데 최악의 행동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최악의 행동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는 네가 하는 그 게임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 하는 거 안 좋다. 중독되고 안 좋으니까 하지 마라 라고 금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 모르고 그거 싫어하고 하지 말라고 금지하겠다 라고 얘기하면 애들 입장에서는 그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예요. 이 안에 내 정체성의 대답이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건 이 슬라이드에서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2010년까지만 해도요. 중학교 졸업식이 너무 폭력적이거나 좀 위험하다는 그 우려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중학교에서는 졸업한 애들이 빨가벗은 거예요. 그리고 막 물을 뿌린 거예요. 선배들이. 그거 왜 이랬느냐? 일단 더 재밌는 건 이 사진을 누가 올렸냐면 그 졸업한 당사자들이 자기 옛날에 싸이월드에 올렸던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 이게 대단한 의례였어요. 왜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른들이 봤을 땐 이건 엄청난 폭력이고 뭔가 일탈 행동이잖아요. 범죄에 해당이 됐잖아요. 근데 왜 이랬느냐라고 보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도 이 비슷한 것들이 있었어요. 교복에 밀가루를 뿌린다거나 혹은 중학교 교과서를 다 집어 던지거나 찢어버린다거나 하는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고등학교 졸업식에는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중학교 졸업식에는 많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알몸 졸업식을 처음부터 한 건 아니죠. 처음에는 옷에 밀가루를 뿌리는 걸로 시작했는데 선배들이 밀가루 뿌렸으면 우리는 그 다음 기에서는 그것보다 좀 더 세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복 겉옷을 찢는 것으로 했겠고, 그게 점점 발전되다 보니까 옷을 다 찢다 나중에 옷을 완전히 벗는 것이 됐겠죠. 근데 왜 이런 특이한 졸업식 혹은 문제가 되는 졸업식을 스스로 만들었느냐?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의 그 사회적인 차이가 별로 없어요. 주변 사람들은 중딩과 고딩을 똑같은 그룹으로 봅니다. 거의 큰 차이가 없는. 그런데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중학생일 때만 해도 많이 놀 수 있었어요.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완전 입시 체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그게 큰 변화가 없는 걸로 받아들이니까 애들 입장에서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우리가 이 단계를 아주 뚜렷하게 우린 더 이상 중학생이 아니야 라는 걸 보여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분석 결과 그럼 이런 졸업식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대답은 좀 더 성대하고 좀 더 너희들 중학교 졸업한 거 대단해. 우리가 인정해 줄게. 사회적으로 막 많은 이들이 와서 축하도 하고 인정도 하고 뭔가 우리는 더 이상 중학생이 아니다라는 걸 모두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 그래서 중학교 졸업식을 좀 더 성대하게 그리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럴듯하게 만들어주자라는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중학교 졸업식에서 이런 알몸 졸업식 같은 상황은 없어진 거죠. 이런 것들이 발달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그 청소년기를 접근할 때 얻을 수 있는 어떤 대답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뭘 해야 되느냐?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을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정립을 해야 돼요. 자기가 이전과는 다른 존재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어떤 존재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야 되고 그게 이전 세대하고는 다른 우리만의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얘네들 본인들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들어선 사춘기에 들어선 그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되게 두려워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당사자들이 제일 두려워요. 단지 그 두려움이나 그 불안감을 이상한 행동으로 표현할 뿐이에요. 미칠 것 같을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때 가장 극단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나 사고가 아주 자신감이 아주 비현실적으로 높은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완전히 비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야. 이 우주에서 내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같은 또 다른 요소하고 겹쳐지면 더더욱 이상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시기에 이제 자기가 어른이 된다라는 걸 받아들이게 돼요. 어떻게든. 어른이 된다는 건 뭡니까? 결국 누군가하고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그룹에 들어갈 것이고, 그럼 어떤 사람하고 나하고 잘 맞지? 뭐 이런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인생 구조를 형성할 준비를 하는 거죠. 친구를 만들고 직장을 가지고 연애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청소년들을 이해를 하면 쟤네들이 왜 저러는가에 대해서 조금 좀 다른 대답들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청소년기의 시작과 발달 과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청소년기의 인지 발달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